네,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끊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할게요. 미안해요. 보시면 이제 8페이지, 저 여기 구라로 갔지만 8페이지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는 댓글 다시던가 그냥 보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도 그냥 보세요. 그냥 보라는 게 시험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6장인데 여기서 시험 안 내는 부분이 없어요. 훑어보세요. 뭐 없습니다. 훑어보시다가 이제 두 번째, 9의 두 번째,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즉, 과학기술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 입장과 비판적, 비관,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적 입장이 있습니다. 낙관적 입장은 뭐냐?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과학은 신이야 라고 느끼는 거.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생각,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장으로 과학기술의 힘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함정, 단점, 한계 같은 거죠. 보시면 한계, 여기 한계. 과학기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한계가 무시되어 과학기술이 가져올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너무 과학기술을 빠르게 개발시키다 보니까 정확히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쓰지 마세요. 윤리적 공백. 과학기술을 규제할 윤리와 법과 규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세계 아이돌 캐릭터를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 아이돌의 A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캐릭터 성희롱을 했습니다. 뭐 다리 봐라, 뭐 가슴 봐라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사람을 성희롱한 거 아니잖아요. 또 저를 성범죄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이것처럼 과학기술 속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윤리적으로 보지 않고 과학기술을 빨리 개발시키려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결과, 예기치 못한 자연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관적 관점이에요. 비관적 관점, 내가 과학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과학기술은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겠죠. 보시면 과학기술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생각, 과학기술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지금 봐라, 과학기술을 너무 개발시켜 놓으니까 빙하가 녹고 사막이 증가하고 눈비 내리는 일기 상태가 엉망이지 않냐. 과학기술은 오히려 재난이다라는 입장. 두 번째, 과학기술을 개발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비관적 시각을 갖게 된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강부들이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개발된 건데 그 다이너마이트 화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탄으로 죽었잖아요. 의도치 않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과학기술은 만능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 AI. 인간 시대에 멸망이 도래했다 이러면서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않냐, 무서운 거다 라고 보는 게 비관적 입장. 그럼 얘네들의 한계는 뭐냐, 지나치게 과학기술을 무시해가지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예를 들어 이 비관주의적 입장이 기본 베이스였으면 우리는 지금 같은 생각을 못해요. 태양열이고 스마트폰이고 텀블러고 나발이고 그냥 아직도 우가 거리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학기술을 멸시한다. 이거는 인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게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다가 한번 비판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다가 긍정적으로 보고, 중립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세 번째, 과학기술에 대한 밑에 부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성 논제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과학기술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이 무슨 말이냐?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다. 대한민국 평균 남성 키가요 접니다. 딱 174. 이거는 어떻게 밝혀졌냐? 통계를 냈잖아요. 통계. 수학적 통계. 사람들을 여러 명 데려와서 데이터베이스. 10,000명을 데려와서 10,000명의 키를 재보니까 대한민국 평균 키는 174야. 여자는 162대야. 이런 평균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은 그냥 사실일 뿐이다. 반면에 도덕은 가치다. 가치는 뭐냐? 좋다, 싫다. 좋다, 나쁘다. 또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걸 가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실의 영역은요, 참이냐, 거짓이냐. 참과 거짓.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진짜냐, 거짓말이냐. 다른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유는 좋은 건가요? 우유. 선생님이 배가 너무 고파서 우유를 마셨는데, 2학년 6반 애들은 우유를 안 마셔서 제가 하나 마셨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우유는 나쁜 건가요? 어떤 친구한테 나쁜 거예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친구한테 나쁜 거예요. 반면에 저처럼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요, 우유는 매우 좋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사실의 영역인가요? 아니죠?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는 달라요. 사람마다 선하다 악하다도 달라요. 하지만 참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여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참이에요. 1 더하기 1이 3이다. 바보죠? 거짓이죠? 이렇게. 그래서 과학기술은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치는 넘어올 수 없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는 구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중립성을 지닌다. 가치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보시면 과학기술 밑에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보세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아까 뭐라 했죠? 이거는 가치의 영역이다. 가치는 사실에 넘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4차원의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인 거예요. 다른 영역.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과학기술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로 판별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핵심이에요.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 사실의 영역인 과학기술과 선과 악 등으로 표현되는 가치는 다른 영역이므로 과학기술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과학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학기술을 도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요, 개발 속도가 너무 진전이 안 돼요. 우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말이 안 되네요. 뉴럴링크라고 해서요, 뇌에다가 칩을 박으려고 합니다.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뇌에서 나타나는 정기적 자극을 컴퓨터에서 띄우고 컴퓨터의 정보를 뇌에 넣고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기술이 개발될 때 가장 빠른 연구 성과를 내는 게 뭐냐? 인간의 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뇌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원숭이, 돼지에다가 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동물단체에서 자, 이거 동물학대다 라고 스탑을 걸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잠깐 스탑이 된 것 같은데, 이것처럼 도덕적 가치로 보면요, 나쁜 짓 한 거 맞아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의 가치를 보면요, 이 환경단체, 동물단체가 스탑을 걸어서 도덕적 가치로 개입해서 지금 연구 속도가 안 나지 않냐. 이거 봐라. 도덕과 과학은 별개의 영역이다. 사실과 가치는 별개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원자가 나빠요? 분자는요? 분자도 나빠요? 물 나빠요? 물? H2O 나빠요? 아니죠. 그건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은 가치가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반면에 나는 뭐냐? 오케이. 너 입장대로
가치와 사실은 다른 거 맞아. 영역이 다른 거 맞아. 근데 과학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어디에 갖다 쓰냐? 인간이 가져다 쓰지 않냐? 현실에 가져다 쓰지 않냐? 근데 그 현실은 좋고 나쁨이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나쁜 기술이 활용되지 않게 도덕적 돋보기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10페이지네요. 10페이지. 예, 이거는 10페이지. 10페이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반대로 첫 번째. 정당한 가정과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된다. 말이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은 말이 정당한 가정이란 말인데 아마 정한센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지만 5반, 6반 애들은 미안합니다. 제가 안 가르쳤어요. 정당한 가정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요. 이거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연구 가정 정당화 라는 말로 바꾸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당한 가정은요, 연구 과정이 공정했냐, 연구 과정이 공정했냐, 연구할 때 가치가 개입됐냐.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내가 되게 예뻐하는 신색 쥐가 있어요. 그 쥐한테만 치료를 해줬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쥐는요 더 괴롭혔어요. 그 공정한 연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요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100번의 실험을 한다고 하면요 100번은 모두 다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하고 올바른 연구예요. 근데 100번 다 저의 가치가 개입돼서 첫 번째는 저가 기분이 좋아서 되게 잘하고, 두 번째는 제가 우울해서 대충 하고, 셋째 날에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넘어가고, 넷째 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빠르게 막 때려 부시듯이 했어요.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는 순간 연구 과정은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정은요, 연구 과정이 과연 정당화되냐, 가치가 개입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말을 해요. 연구 과정 안에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관찰하는 거 있죠. 실험하고 관찰하는 건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의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돼야 된다. 결과를 활용하는 건 인간이 현실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돼야 된다. 이 연구 결과는 현실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핵폭탄, 예를 들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좀비 바이러스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현실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실에서 쓰면 안 되는 과학기술입니다. 라고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관해서. 그리고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제가 좋은 의도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만들고 있어요. 의도 자체가 잘못됐죠. 그런 거. 연구 과정은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좋고 싫음 이런 게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데 연구 결과나 연구 초기 그 연구가 시작되는 개입 단계에서는요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보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되며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 아까 말했죠.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으며, 네 번째,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이므로 떨어질 수가 없으므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도만 아시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정한쌤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근데 5반, 6반 아이들은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반, 6반 아이들은 엎드려 뻗쳐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쉬고, 경찰이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10페이지 이제 거의 끝이 왔네요. 네 번째, 과학기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기술과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 방금 첫 번째, 전통적 과학기술의 특성. 그 제가 가로치고 가치 중립성이라 써놨을 거예요.
야, 연구는 연구고 도덕은 도덕이야. 별개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연구 과정만, 아까 말한 정당한 과정, 연구 과정만 공정하면 돼. 연구 과정만 조건만 내가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입장이었으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달라요. 현대는 이제 가치가 개입됩니다. 가치. 보시면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대과학기술. 왜 이런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냐? 역사적 사회적 배경, 원자폭탄의 개발 및 사용, 일본의 핵폭탄이 두 방, 리틀보이, 펫보이가 떨어지니까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과학기술 진짜 무섭네?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의식, 과학 연구가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는지 검토하며 연구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 및 공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적 설정과 결과 활용 모두 과학자들이 책임이 있다.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나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럼 연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현대의 입장이에요. 과거는요, 나쁘게 쓰이고 나발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도덕은 도덕이야. 일단 개발해봐 라는 게 전통적 입장.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 얘기만 하면 10페이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끝이 아니군요. 11페이지 또 후딱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나이스 하거든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그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사회적 책임. 보시면 방금 첫 번째,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 내적 책임 맞죠? 이 내라는 게, 이 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선생님 시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과학실 안에 실험실, 적혀 있지만 실험실 안 실험 과정 속 책임이에요. 내적 책임, 연구자의 내적 책임이라는 건요,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거를 아까 말하면 이거예요. 정당한 과정. 아까 제가 정당한 과정 쉽게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했죠? 연구 과정 정당화라고 했죠? 즉, 과학자의 내적 책임이라는 건요, 그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과학 연구가, 과학 실험이 공정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표절 없이 위조 없이 잘 이루어졌냐, 연구 과정에서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과학기술 연구윤리 실천. 과학기술 연구윤리란 과학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을 의미한다. 좋은 말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가정에다가 제가 이거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비윤리적 행위 반대. 즉, 연구 과정이 공정했냐? 그다음에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포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 연구가 끝났으면 그 연구에 대한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배분해야 된다. 즉, 실험실 안에서 벌어지는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면에 두 번째,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 외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 이제 연구실 밖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실험실 밖. 실험실 밖 결과에 대한 책임. 결과 책임이라 쓸게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보시면 이거 참 헷갈리네요.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돼요.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또 사회라는 말이 나오면 사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예방적 조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외적 책임이라는 건요, 일단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 과학 기술이 너무 나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즉시 연구를 멈추라는 거예요. 예방적 조치라는 건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그 사전에 사건 사고를 막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인간한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연구를 멈춰라. 이걸 보고 예방적 조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구가 끝난 다음에 나쁘게 쓰인 걸 조치하는 걸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패스할게요. 잠깐만.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며,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 즉, 그 연구가 인간을 위한 거냐, 이거 하지 말라. 선한 의도의 연구라고 할지라도, 또 사회라는 말이 나오네요.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핵심은 이 두 개죠. 그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사회와 인간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연구라면 예방적 조치로서 멈춰야 된다. 까지입니다. 그러면 10페이지 끝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시간 관계상 가까운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는 그냥 프린트 보세요. 굳이 어려운 거라고 하면 굳이 어려운 게 딱히 없어요. 보시면 굳이 딱 훑어보자면 무엇이 나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냐. 인생은 소중합니다. 한 번밖에. 선생님이 노비를 부렸군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보시면 어디 갔어? 생명이 소중한 이유 오직 하나뿐인 것으로 되찾을 수도 대신할 수도 도로로 살 수가 없다. 생명의 성장 과정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며 성장한다.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다. 생명 존중의 실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 타인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안 되면 말이 꼬이네요. 쭉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나의 세 번째 생명의료 원칙 생명의료 윤리 원칙 자율성 존중 해악 금지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이걸 좀 헷갈려 하실까봐 이거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뭐냐? 아무리 그 사람이 한자라고 할지라도 환자 또는 동의를 구한 그 실험자라고 할지라도 인체 실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암에 걸렸는데 암 치료를 받기 싫어요. 그러면 의사는 제 의사를 존중해줘야 될까요? 존중해줘야 돼요. 환자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실험자 저는 이제 인체 실험 당하러 왔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될까요? 이게 딱 잡아야 될까요? 풀어줘야죠. 하기 싫다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해악 금지. 치료를 할 때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요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된다. 쓸모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되고 인체 실험을 할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고통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실험할 때도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된다. 보시면 이제 선행의 원칙 환자 또는 실험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 그 치료하는 게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 치료가 미친 의사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인체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좀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좋은 의도를 지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 의료 자원과 연구 성과는 빈부, 종교, 성별 등 구분 없이 분배돼야 된다. 연구 성과를 가진 사람들한테, 잘생긴 사람들한테, 남자한테만, 뭐 이슬람 종교한테만, 여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받을 수 있게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의의 원칙을요,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분배의 원칙. 개인적으로는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공평한 분배와 관련이 있다. 공정하고, 공평이 무슨 말이냐? 공평이라는 건요, 공정하고 평등을 얘기합니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연구 성과를 나눠줬냐? 선생은 뭐 이렇게 줄을 다 얘기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미안해요,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자살의 윤리적 문제.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유교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칸트는 무슨 말을 하냐? 칸트는 좀 신기한 놈인데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지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자살을 한다는 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잖아요. 즉 고통 해결의 목적으로 나를 수단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칸트 입장에서 자살은요, 고통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거잖아요. 나를 수단으로, 자살을 수단으로 고통을 해소한다. 즉 인간을 수단시하는 거기 때문에 칸트는 자살을 반대합니다. 여기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뭐 죽음의 뜻, 생명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 당연한 말이죠. 뭐 죽음이 두려운 이유, 당연한 말이고, 죽음의 특징, 말이 좀 어렵죠. 필연성, 보편성, 일회성, 무체험성, 단독성. 필연성, 반드시 겪게 되고, 보편성, 누구나 겪게 되고, 일회성, 한 번밖에 못 겪게 되고, 무체험성, 체험을 해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과 같은 거예요. 체험을 해볼 수 없고, 단독성, 죽을 때는 나 혼자 죽어요. 아무리 내 친구랑 동시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동반 자살이란 말 있죠. 같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건 나 혼자예요. 즉 단독성,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죽음의 성찰. 잠깐만요. 이게 더럽게 많네요. 죽음을 성찰하는 삶. 진짜 미안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제가 빨리 할게요. 미안해요. 죽음을 성찰하는 삶. 죽음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밑에 안락사는 제가 너무 간략하게 돼 있죠? 안락사는 좀 얘기해 줄게요. 안락사는 아마 정한쌤도 수업을 다시 해주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들었는데, 안락사. 남자반에서는 뭐 반자발, 비자발 뭐 그런 거 다 가르쳐주는데 다 필요 없고요.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안락사를 구분하실 때는요, 동의에 의해서. 동의 구분. 그 다음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냐, 개입 정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동의에 의한 구분은 뭐냐,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가 동의를 했냐 또는 동의를 하지 않았냐. 동의를 했을 때, 환자가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동의를 했을 때는 이제 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자발적 안락사. 반면에 동의하지 않은 안락사는 뭐냐, 저 죽기 싫어요. 근데 의사에 의해서 죽었네요. 너는 반자발적. 반자발적. 약간 사형 같은 거예요, 사형. 이건 약간 사형 같은 거. 독약을 주는 거잖아요. 나는 죽기 싫은데. 그리고 비자발적. 비자발은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저의 의사는 구하지 않고 가족들이 이제 운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자식이지만 안락사 시켜주세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신해주는 거, 이거를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안락사 당하고 싶은지 당하기 싫은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비자발. 반자발은
나는 죽기 싫은데 안락사 시킨 거 사형. 자발적 안락사는 나는 죽고 싶어서 안락사 하는 거. 자, 계획의 정도에 따라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 적극적 안락사. 그리고 그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 의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요. 독약을 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 있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몸이 막 불타고 있고 진짜 너무 하루하루가 지옥스럽게 너무 아파요. 그때 의사가 저의 고통을 빨리 잠재워주기 위해서 치사량만큼의 수면제나 치사량만큼의 독약을 주는 거예요. 바로 편안해 줄 수 있게. 이걸 보고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요,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치료 중단. 치료 중단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연명치료라고 하죠. 연명치료. 예를 들어 치료를 받으시면 6개월, 치료를 안 받으시면 2달밖에 못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치료 안 받을래요. 좀 치료 받다가 6개월 죽는 것보다 그냥 2달 재밌게 살다 죽을래요. 라고 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예요. 치료를 중단하는 거. 이해되셨죠? 안락사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분들 상식이죠, 이거. 안락사를 심폐가 내사한 다음에 하고요.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아무나 안락사 시켜주지 않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사람들,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안락사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보험, 생명보험 들을 이유가 내가 진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락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돈을 덜 쓸 수도 있고 가족들이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치매 환자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매가 너무 심해지면요 벽에다가 똥칠을 합니다.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그걸 가족들이 매일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죠? 그게 한 5년, 10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변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계속 대우해주고 보살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잔인한 얘기지만 주변 가족들한테 경제적, 정신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자원을 아낄 수도 있잖아요. 치료를 계속 하려면요 헛개 물을 뻔했는데 약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안락사를 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요 그 써야 되는 약을 다른 사람한테도 쓸 수 있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 치료할 때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8시 다 돼가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면 장난도 치고 그러고 싶은데 정말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끌었네요. 미안해요. 11페이지 이제 죽음에 관해서 보시면 3의 가, 동양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봤냐? 제가 앞서서는 간략하게 말을 했지만 유교, 공자님은 죽음은 그냥 자연의 과정이다. 유교, 공자님 자연은 그냥 미안해요.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이므로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애도하면 된다. 그런 거. 자연의 이치는 맞지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애도해라. 그런 입장이고요. 자, 두 번째 불교. 불교 아까 제가 뭐 기억하라고 했죠? 인연생기. 여기도 나오죠? 동그라미 치던가. 인연생기.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집착은 옳지 않으며 현생의 업이 사후에 보로 돌아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현생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음 생에 좋은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연생리 아까 앞에서 말을 했죠.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건 만남과 흩어짐이 있다. 만남과 흩어짐이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너무 집착하면 너만 손해야. 너만 힘들어.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도가. 도가는 저는 아까 미친놈들이라고 했죠? 삶과 죽음은 아까 말했어요. 기가 모였다가 죽는 거는 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순환의 과정으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가는 사후세계 같은 걸 말 안 합니다. 도가는 사후세계 같은 거 말 안 해요. 불교는 사후세계를 뭐 말을 합니다. 유교는 사후세계를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딱히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얘는 뭐 극락이다, 뭐 불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교는 물론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굳이 따지면 신을 섬겨요. 그런 걸 보면 사후세계도 얼추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도가는 사후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가가 말하는 건요, 인간은 그냥 기가 뭉쳤다가 죽었을 때 기가 흩어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맡겨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양. 이거 동양이었구나. 서양 사람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냐? 플라톤은요, 육체는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이므로 죽음을 통해서 영원불변하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뭐냐? 그러니까 완벽한 세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천국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은 완벽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에 죽음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 인간, 그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극락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두 번째, 에피쿠로스는 이제 원자설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 다시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간은 죽음을 체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좀 매우 졸려서 눈이 작아진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는 무슨 말을 하냐? 인간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몸도 원자로, 영혼도 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요, 원자들이 움직여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터치했을 때도 원자가 움직여서 터치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었을 때는요, 원자가 흩어져 나가요.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도 흩어지고 영혼을 이루고 있던 원자도 흩어지는 거예요. 원자가 없다 보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똥똥똥똥똥 이런 원자들이 뭉쳐가지고 저라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자들이 다 흩어져 나갔네요. 그럼 저는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로 이루어진 제가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죽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자가 붙어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약간 도가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기를 원자라 생각하면 에피쿠로스랑 말이 비슷해요. 원자가 뭉쳤다가 원자가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나쁘다 좋다 생각하지 마라. 에피쿠로스 역시 몸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도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기가 흩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로 여겨라. 서로 입장이 좀 비슷하죠? 정도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말이에요.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도덕적 가치, 법과 제도 이런 걸 잘 지켜야겠죠? 도덕적으로 살면요.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고 노력하고 인간의 의미를 추구해야 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매우 좋은 말이고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극복.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되 한계상황, 이게 표 들어와 있죠. 한계상황. 한계상황의 개인적 한계는 뭐냐?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적 한계라는 건요, 생로병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저한테 태어날 권한, 죽을 권한, 아플 권한, 즐거울 권한, 늙을 권한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냥 알아서 늙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적 한계는 뭐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거기서 느끼는 고통, 그런 걸 이제 사회적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즉 개인적 한계는 나의 문제, 사회적 한계는 대한민국의 문제, 즉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존주의의 사상.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만 가져왔는데, 하이데거,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본래적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극단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나는 언젠가 죽어, 그러니까 평생 살 것처럼 오늘 할 일 내일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10년 뒤에 하고 그러지 말자.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반드시 죽으니까 하고 싶은 건 꼭 해야겠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 얘기. 야스퍼스, 그 인간이 한계 상황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깨달은다. 비슷한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걸 자꾸 회피하고 내가 무한정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끼케야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1000년, 만년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 짧게 막 10년, 20년 막 그래 불같은 사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천히 사랑해보지 뭐 한 100년 시간 많은데 뭐 느긋하게 게으름 많이 필 거예요. 이것처럼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나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죽음을 꾸준히 봄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게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이야기예요. 수고하셨고요. 미안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게 편집 실력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